문제 보겠습니다. 사바테어하고 마즈메니안이 제시했던 정책 집행의 성공 조건이 아닌 것 같긴 했어요. 1번 정책 결정의 기술적인 타당성, 2번 집행기간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의 탄력적인 변동, 3번 능력 있고 몰입도가 높은 집행 담당 공무원, 4번 다수 이해관계 집단들의 지속적인 지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두 번째 보세요. 집행기간 동안 정책 우선순위의 탄력적인 변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때그때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죠. 이건 정책 집행의 성공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능력 있고 몰입도가 높은 집행 담당 공무원, 다수 이해관계 집단들의 지속적인 지지. 다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2번은 거리가 있다. 오케이? 자, 6번. 오수번 게벌러가 정부 재창조론에 제시한 격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가 아닌가. 여러분들 제가 격가적 정부의 원리에 관한 거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지역 분권에 대한 예측을 방임했다. 이렇게 기억해두라고 했습니다. 지역 분권에 대한 예측을 방임했다. 이건 지역 중심이죠? 분권적 정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전 예측과 예방. 방은 뭐야? 방향잡기. 방향잡기의 역할을 스티어링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촉매적 정부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촉매적 정부. 그 다음에 임은 뭐야? 임은 임무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격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에서 정리해둬야 될 내용들이야. 응? 그럼 1번 수입 확보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 탈피해가지고 지출 통제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격가적 정부 운영에서는 수입 확보 위주 이거죠. 지출 통제보다는. 두 번째,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나 그 다음에 임무를 중심으로 주의고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된다. 임무 중심. 3번,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 예방과 예측. 사전 예방과 예측. 여기에 주력하는 게 필요하다. 4번, 지역 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은 뭐가 나왔어요? 지역 중심의 정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지역 중심의 정부. 그다음에 분권적 정부, 사전 예측과 예방. 그 다음에 촉매적 정부, 인물 중심, 인물 지향. 6번에서 1번이 거리가 있어요. 7번, 다음 가운데 조례 규칙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 상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관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2번, 조례를 정할 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권리 제한만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조례 제정은 어디서? 의회에서 하는 거죠. 조례 제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아니라. 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하는 거죠. 8번. 보기 가운데 철회상각 모형에서 동맹이 형성되는 행위자를 바르게 묶은 거. 여러분들 철회상각은 관료,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들의 삼각구도의 틀이죠. 여기서 가장 힘든 것은요,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익집단과 행정관료, 국회의원, 이게 철회상각인 바로 이 하위 정보 모형의 구성원들입니다. 디귿, 리을, 리음 이렇게 연결돼야겠죠? 정당은 공적, 비공적. 정당은 비공적 참여자입니다. 정당은 비공적 참여자. 9번. 다음 국가 재정 지출을 조세 수입에 의해서 충당하는 경우에 장단점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재정 지출에 관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하나는 조세 지출이 있고 하나는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하는 거예요. 조세 수입에 의해서 충당하는 경우의 장단점입니다. 1번,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지금 현 세대만 부담시키잖아요. 근데 국공채는 어때요? 다음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것은 국공채의 단점입니다. 근데 조세 수입에 의해서 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국민들이 정부 지출을 통제하기가 용이하죠. 예를 들어서 세금 걷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이걸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조세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출이 이루어지고 난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도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공채에 의해서 충당되는 것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내용은 국공채의 단점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정부 지출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3번,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로 인식돼서 과다수요나 혹은 과다지출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통행료 같은 거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과다수요나 또는 과다지출 이런 비효율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공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4번, 미래 세대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자본 투자를 조세 수입에 의해서 충당할 경우는 세대 간의 비용 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에도 혜택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세금 걷어가지고 충당해버리면 다음 세대들은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혜택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죠? 네. 그래서 이 미래 세대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자본 투자를 조세 수입에 의해서 충당할 경우는 세대 간의 비용 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공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면 그 사용료를 받아서 계속 국공채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편익의 공평성을 가져올 수 있잖아. 국공채 발행의 경우는. 그죠? 근데 조세 수입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금 세금 걷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시설을 투자하는데 그 시설 투자해서 건설하게 되면 다음 세대도 다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세대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니까 비용과 편익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공채 발행을 통한 자본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9번에서는 2번이 거리가 있다. 오케이? 2번은 국공채에서 발생하는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자, 10번. 통합재정이나 통합예산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통합재정, 통합예산이요. 1번. 국가 예산의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한다. OX.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2번. 중앙재정을 일반에게 특별하게 외 기금 및 세입 세출 외의 자금을 포함해서 파악한다. 3번. 통합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을 모두 포함한다. 4번.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통합재정이라는 것은 그 3번에 나온 것처럼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을 다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통합재정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는 금융성 기금은 제외됩니다. 오케이? 2번에 나온 것처럼 중앙재정을 일반에게 특별하게 외 기금 및 세입 세출 외의 자금을 포함해 파악하는데 금융성 기금은 제외돼요. 오케이? 그럼 2번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1번은요. 국가 예산을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해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왜냐? 통합재정이나 통합예산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시켜야죠. 왜냐면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2중 3중으로 계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규모보다 어때? 더 크게, 규모가 크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시켜야 돼. 그러면 중복된 부분을 제외시켜서 계산한 걸 뭐라고 그래? 순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순계주의예요. 순계주의는 총계 개념하고 비교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1번은. 그래서 국가 예산의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국가 재정의 총체적인 규모.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국가 재정의 총체적인 규모라는 표현이지. 총 규모죠. 총계 개념이 아니야.
통계 개념이라는 것은 중복된 부분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의 개념입니다. 순계. 1번은 확실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중앙재정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에 기금 및 세비 세출 외에 자금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파악한다. 이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번이 확실히 틀린 거기 때문에 2번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는데 가로 열고 2번에는 금융성 기금은 제외시킨다. 오케이? 금융성 기금은 제외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번 통합재정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고 있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한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순계의 개념이다. 중복분을 차감하는. 오케이? 순계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통계잖아. 전체 규모 통계. 그렇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작성합니다. 발생주의가 아니야. 현금주의로 작성합니다. 자, 국가 재정의 총체적인 규모예요. 총 규모. 그런 말이야.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야 되니까 순계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통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작성합니다. 각각. 자, 통합재정인 통합예산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총계 개념의 표현이 아니다. 자, 11번 봅시다. 조직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거래비용이론에 따른다면 쌍의 자발적인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자의 조정비용보다 크다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거래를 외부화시키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자의 조정비용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한 이러한 거래 외부화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관료자의 조정을 통해서 하는 조정비용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거래를 외부화할 게 아니라 거래를 내부화시키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 이것은 외부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 이 거래 비용이 관료자의 조정 비용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래 내부화가 필요한 거지. 2번 대리인 이론에 따른다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으로 인해서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고 본다.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으로 인해서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 3번 상황론적 조직이론에서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 상황 조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구조는 달라진다. 이게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관한 것이에요. 이걸 다른 편으로 구조적 상황이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조적 상황이론. 4번 자원 의존이론에 따른다면 조직은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한다. 여러분들 자원 의존이론은 임의론의 입장이에요. 그치? 결정론이 아니라 임의론의 관점이기 때문에 조직은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임의론의 입장은 능동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결정론은 뭐라고 표현해요? 피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각각. 응? 자, 11번에서는 1번이 잘못 표현된 겁니다. 1번이. 자, 12번. 인사평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연쇄효과는 한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자의 판단이 다른 요소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말한다.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에서 많이 나타나죠. 도표식 평정에서 연쇄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체크리스트법이에요. 체크리스트법. 또 강제선택법. 강제선택법도 체크리스트법에 유사합니다. 강제선택법도 연쇄효과를 방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2번 집중화는 대부분의 피평가자들에게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오류를 집중화 경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 배분법이죠. 3번 엄격화의 경향은 초기 업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말하고 있다. 엄격화란 실제보다 평가가 짜게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보다 평가가 짜게 이루어지는 게 엄격화예요.
초기 업적에 대한 평가 결과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시간적 오류라고 하는데, 시간적 오류가 하는데 첫머리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초기 업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첫머리 효과. 오케이? 4번, 선입견에 의한 오류는 평가 요소와 상관없는 성별이나 학력, 지역, 연령 등에 대한 편견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표현하고 있는 거. 선입견은 오류, 선입견에 의한 오류.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유형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유형화의 오류. 첫머리 효과 또는 근접 효과, 전부 다 시간적 오류에 관한 것들이죠.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이런 방식입니다. MB에 의한 평가, 또 외부의 제3의 평가센터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또 중요사건 기록법,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시간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들. 오케이? 연쇄효과 방지는 체크리스트법하고 강제선택법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중화 경향,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 배분법이고. 자, 시간적 오류 방지를 위한 방법들. 자, 쭉 정리해 두시고. 자, 12번은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오차하고 총계적인 오차 차이 빨리 그려봐봐. 규칙적인 오차하고 총계적인 오차. 규칙적인 오차는 말 그대로 규칙적이잖아. 갑은 항상 평균보다 후하게 평가하고 을은 항상 평균보다 짜게 평가한다. 이게 규칙적인 오차 아니에요. 그렇죠? 총계적인 오차는 병은 어떤 때는 후하게, 어떤 때는 짜게, 어떤 때는 후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을 총계적 오차라고 해요. 응? 자,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박스에서 보니까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소그룹 규모의 팀을 구성해서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하면서 학습하는 교육 방식. 응? 이거요, 액션 러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행동하면서 학습하는 교육 방식. 2005년도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과 신임 관리자 과정에 처음으로 적용돼서 현재 주로 관리자 훈련에 사용되는데, 액션러닝은 여러분들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있죠? 이들에게 적용되는 훈련 방식이 바로 액션러닝이에요. 문제 해결형 교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문제 해결형 교육, 액션러닝. 행동하면서 학습하는 교육 방식.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도 나왔는 표현대로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바로 행동하면서 학습하는 교육 방식이다. 액션 러닝.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적용되는 훈련 방식이에요. 오케이? 문제 해결형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13번은 4번이고 14번. 국가공무법상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 친절 공정, 청렴 의무, 종교 중립, 이해충돌 방지 의무 뭐예요? 이해충돌 방지는 어디에 속합니까?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된다고 그러잖아. 그 독스타 모의고사 가끔 와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모의고사 보고 와서 자꾸 틀리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고위공직자의 그 취업 제한에 관한 거, 퇴직 공직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재산 등록 및 공개에 관한 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시험들이 출제된 모양이 내가 확인은 못 했는데, 글쎄요. 내가 수업을 할 때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재산 등록 및 공개의 대상 이런 경우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구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은 뭐 계급이 무슨 뭐 재산 등록 대상자로서 군인 뭐 중령 이상 뭐 공개 대상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해가지고 구분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은 구급 시험에 나올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아예 내가 컷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전에도 그 얘기 안 했나? 의랑제는 유명한 선생님들 있죠. 각 과목에 행정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강의 많이 해줍니다. 왜? 자기네들이 강의한 부분에서 한 문제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데미지가 크잖아. 뭐 안 가르친 게 나왔다 하면.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잡듯이 싹싹 전부 다 털어가지고 다 강의를 해줘요. 그러니 그걸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어요? 단과 강의 몇 강의예요? 보통 내가 알기로 100강의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강의 들어도 90점, 95점 나와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강의 듣는다고 100점 맞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다 가르쳐요. 왜? 자기네들이 강의한 것 외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데 뭐. 그건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만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나도 그 한참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유량진에서도 제의 오고 가서 강의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안 갔어요. 그게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더라고. 그리고 경쟁을 또 치열하게 해야 되잖아. 나 그냥 적당히 하고 뭐 그냥 좀 편하게 살지. 예? 예.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 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듯이 바로 포커스는 거기 있거든요.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돼요. 모든 걸. 나도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게 역으로 거기 가서 준비하고 강의 듣고 하는 여러분들은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강의들이.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정도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어요. 9급 정도 시험. 아셨어요? 내가 강의하는 정도. 내가 강의하는 거라도 열심히 챙기라 이거죠. 그것조차도 못 챙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어? 근데 내가 가르친 거 외에 무슨 뭐 더 디테일한 것까지 막 챙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어?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7급 준비를 위해서 내 강의를 듣는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챙겨야 돼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응? 근데 이제 좀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은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니면 뭐 특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근데 행정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상황들은. 응? 아마 유량진에 강의하는 선생님들 동영상을 들어서 아마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알 거야 아마. 응? 그 여기 그 어제인가도 어떤 친구 있잖아요.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서울시 3개 다 합격한 친구. 그 친구는요 나한테 행정학을 강의 3번 듣고 다른 강의 안 듣고 행정학 나한테만 듣고 와서 시험 봐서 그렇게 성적 냈어요. 응? 물론 그 친구는 이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또 쉽게 합격했지만. 응? 공부하는데 요령이 굉장히 필요해요. 요령이. 응?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간추려가지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요령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4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5번 볼까요? 조합주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합주에. 1번 정보활동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이익의 소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한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원론의 시각이죠. 다양한 이익집단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다원론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이익의 소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한정된다라고 한다면 다원론의 관점입니다. 2번 이익집단은 단일적이고 유계적인 이익 대표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익집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유기적이니까. 3번 정부는 사회적 공동선 달성을 위해서 중요 이익집단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공공선,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하게 돼요. 아셨어요? 4번 이익집단은 상호 경쟁보다는 국가와 협조함으로써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요구를 정책 과정에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표현들이고 조합주의에서는 정부는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자, 비교해서 정리해둔다. 15번은 1번입니다. 뭐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그런 차이 구분할 거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16번.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입니다. 다시 봉사를 전담한다. 다는 뭐냐면 다는 뭘까? 다면적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관료의 반응 대상은 시민입니다. 관료의 반응 대상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하는 게 정부 역할이죠. 저는 뭐예요? 전략적 합리성. 공익은 공적 담론의 결과다. 오케이? 자, 기억. 그 신공공서비스론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기억. 행정 역할은 봉사에 있다. 맞죠? 인. 고객 중심의 행정. 시민.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야. 이거 단순한 생산성보다는 공익의 발견을 중시하고 있다. 맞죠? 공익 발견을. 그리고 이 공익은 공적 담론의 결과다. 릴. 방향 잡기가 정부의 주된 역할이다. 여기는 이 봉사가 정부의 주된 역할에 해당한다. 방향 잡기는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입니다. 그죠? 기억과 디귿. 신공공서비스론. 전사민행 기억나십니까?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전사민행.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기억해 주세요. 17번. 조직구조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직권화는 의사결정권이 어느 정도 위임되어 있느냐로 측정된다. 의사결정권이 어느 정도 위임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직권 분권에 관한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많이 위임되면 위임될수록 분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 분권의 차이예요. 별로 위임되지 않았다. 의사결정권이 위로 다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직권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임됐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직권, 분권. 아셨어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적게 위임됐다면 직권이잖아. 많이 위임됐다면 분권이고. 오케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직권, 분권. 2번. 복잡성은 수평적인 분화, 수익적인 분화, 장수적 분화 등 다양한 국면을 가진 복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분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럴수록 복잡해지는 겁니다. 3번. 전문화는 대표적인 수직적 분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여러분들 전문화는 주로 수평적 분화죠. 각 부서별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전문화. 업무의 전문화. 이것은 대표적인 수익적 분화의 양상보다는 수평적 분화. 업무의 전문화는. 4번. 공식화는 주로 각종 규정과 매뉴얼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무가 표준화되고 문서화된 정도, 이게 공식화에 관한 거죠. 자, 17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3번이 수평적 분화가 양상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표현해 적절하겠죠. 자, 18번. 네트워크 조직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조직의 기본 원리 해가지고 거기다 정리하세요. 네트워크 조직의 기본 원리. 1번. 네트워크 조직의 기본 원리 첫 번째, 직권 분권의 조화입니다. 직권 분권의 조화.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조직의 중심부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기획, 각 부분에 대한 조정, 이러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부차적인 것들, 생산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인력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처리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이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게 직권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은 여기에다가 권한을 넘겨줘요. 마케팅은 여기다 권한을 넘겨주고. 이건 분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직권 분권의 조화예요. 응? 네트워크 조직은. 두 번째, 공동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 목적. 여기 지금 연계된 조직들 간에는 공동 목적을 기반으로 한다. 세 번째, 자발적 연결이죠.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조직하고 이 조직들 간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협력적 파트너 관계라고 볼 수 있잖아. 이거 수평적인 관계라고 표현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 있는 조직들 간에는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들 간에 자발적인 연결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자발적인 연결. 그 다음에 네 번째, 독립적 구성원들이에요. 독립적 구성원들. 여기 있는 조직들은 전부 다 독립된 그런 그 조직 단위들입니다. 독립적 구성원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다수 지도자. 다수 지도자. 자, 기본 원리로서 첫 번째, 직권 분권의 조화. 그 다음에 공동의 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연결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 구성원, 그 다음에 다수 지도자. 이게 네트워크 조직의 기본 원리야. 그럼 1번,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이나 조직들 간의 협력적인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이다. 맞죠? 2번,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성된 조직이니까. 3번, 상호 독립적인 조직들이 상대방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인 신뢰관계로 연결된다. 수평적인 그 신뢰관계도 있고 수직적인 신뢰관계도 있어요. 수직적인 신뢰관계도. 주로 여기에서 형성되는 신뢰는 수평적인 신뢰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 형성되는 것은 수직적 신뢰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상하관계의 의미로서의 수직적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다를 내려갖고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수직적인 측면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권력적인 상하관계의 의미는 아니다. 아셨어요? 4번, 조직의 경계가 확실하고 정체성이 강하며 응집력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된다. 여러분들, 여기는 조직의 경계가 불분명하죠. 그리고 자, 여기가 나이키라는 회사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나이키 물건을 만들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나이키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 물건만 만들 뿐이지.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정체성도 약하고 응집력도 약해요. 이게 네트워크 조직에 있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조직의 경계가 확실하고 정체성이 강하며 응집력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된다. 그런다면 이런 것들은 기존의 관료제 조직의 특징이 이런 모습 아니겠어? 한 조직 내에 모든 걸 갖추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성원들에 있어서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소속감 이런 것도 강하게 나타나겠죠. 기존의 관료제 조직에 있어요. 자, 18번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에. 자, 19번. 정책 결정의 점증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치 않은 거. 1번. 한 번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기존 정책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한 번 잘못되면 계속 그 실수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불안정한 상황이나 급속한 개발 단계에서 짧은 시간에 큰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자,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 비교해보면 합리 모형은 창의적이고 쇄신적이죠. 기존 정책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증 모형은 뭐라고 표현해? 보수적이에요. 점증 모형은 보수적이잖아. 합리 모형은 창의적이고 쇄신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면 불안정한 상황이나 급속한 개발 단계에서 짧은 시간에 큰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맞잖아요. 보수적인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3번.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정책 결정자의 의사결정만을 미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 비교해보면 선진 후에 적용하는 모형은 뭐야? 합리 모형,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은 다원화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에 적용되는 모델이 바로 점증 모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된 이익집단들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럼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럼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해서 타협 조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잖아. 오케이? 이게 점증 모형의 입장인데 합리 모형은 전형적인 후진국 모형이거든요.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에리트가 아니고 엘리트 관료들, 이들이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인물들이에요. 소수 엘리트 관료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3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정책 결정자의 의사결정만을 미시적으로 강조한다. 뭘까? 합리 모형의 한계예요. 아셨어요? 그렇잖아요. 이 소수 엘리트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런 모습이니까. 합리 모형의 한계로 볼 수 있는 거죠. 4번.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 또는 개혁적인 정책 결정이 어렵다. 왜? 점증 모형은 보수적이고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한 결정이니까. 창의적이고 쇄신적, 혁신적인 것은 합리 모형이에요. 오케이? 19번에서 타당치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에요. 3번. 3번은 합리 모형의 한계로 지적되는 거예요. 점증 모형의 한계가 아니라. 여러분, 점증 모형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반영하는 혁신이나 개혁적인 정책 결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9번 문제는 좀 유의해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점증 모형입니다. 여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것도 많이 나오죠. 박스에다가 뭐 한 5, 6개 이렇게 집어넣고 다음 점증 모형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도 나와요. 아무튼 19번 문제 좀 유의해둬야 됩니다. 20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1번.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 그 다음에 2번. 선결처분의 사후 승인. 3번.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4번. 청원서의 이송 및 보고 요구.
지방의회하고 집행기관이 서로 이렇게 견제합니다. 자, 여기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다는 것은 의회 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냐. 기한 내 그래서 준 예산이 집행이 되죠. 그럼 이것은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은 누가 이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이 행사하는 거지. 여기서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의결이 안 돼가고 여기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준 예산을 집행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해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해 행사하는 권한이에요. 아셨어요? 준 예산에 관한 거니까. 오케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단체장이 견제하는 것으로 우리 공부했던 선결 처분에 관한 것도 있잖아. 또 제의 요구 및 제소권 이런 게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전부. 오케이? 네. 준 예산은 여러분들 재무행정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2번 선결 처분의 사후 승인. 그런데 여러분들 선결 처분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선결 처분은 이루어지고 나서 사후에 승인을 거치죠. 의회에서 사후 승인해.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후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사후 승인하는 거잖아. 사전 의결이 아니라 사후 승인이에요. 그리고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케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하잖아. 그 다음에 청원서에 대한 이송, 그 다음에 보고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은 모두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에요. 자, 1번 내용 유의하셔야 됩니다. 정답 1번이에요.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이 제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그 견제수단이라고 해야죠. 자, 1번이 거리가 있죠. 자, 틀어 넘어서 97쪽 보겠습니다. 16회. 1번. 신공공관리원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관리자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서 혁신과 창의를 구축시키고 책임을 완화시킨다. 여러분들 성과평가를 통해서 책임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성과평가를 통해서. 2번.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해서 전통적 관리제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다. 정답이죠? 3번.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 정부는 방향잡기를 하고 결정을 하고 집행인 노적기에 관한 것을 시장이나 또는 민간에 맡겨서 넘긴다. 이거 아니에요. 자, 3번 질문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방향잡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방향잡기의 역할을 시장에 맡긴다 또는 민간에 넘긴다. 그건 아니에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노잉에 관한, 노적기에 관한 부분을 시장으로 넘긴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4번,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공급자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자 중심이라는 건 정부 중심이잖아요. 고객 중심이 돼야지. 고객지향이잖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거기에 3번, 4번 지문들 혼동하면 안 됩니다. 3번, 4번 지문들 신공공관련해서 나오는 자, 1번에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의 지문도 유의해 두시고 자, 2번 보시면 행정과 경영은 속성상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행정, 경영은 속성상 유사하다. 정치, 행정? 이원론이죠. 정치, 이원론이에요. 오케이? 1번 행정학을 정치학으로도 분리해서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정착시켰다. 정치, 행정, 이원론이잖아요. 2번 행정관리론하고 신공공관리론을 통해서 행정의 사개업의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맞죠? 행정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을 통해서 행정의 사개업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이것도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죠. 3번 직업 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 재정립운동을 촉발했다. 이건 정치행정 이원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직업 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 재정립운동을 촉발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 3번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정부 실패의 모든 책임을 정부에다 다 떠넘기면서 공무원들에게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거예요. 정치인들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느냐. 너희들도 잘못했지 않나요? 정부 실패를 야기시키는 데 있어. 또한 언론들? 왜 언론들은 지금에 와서 이 공무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들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 재정립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입장이에요. 오케이?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입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 행정 경영을 구분하는 정책적 이원론의 시각은 아니죠. 그죠? 신공공관리론이 정책적 이원론의 입장이니까. 그죠? 4번. 과학적 관리와 정부 재창조의 공통된 전제를 제공한다. 정부 재창조의 모델이 뭔가요? 기업가적 정부잖아요. 정부 재창조의 모델이.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 그 다음에 정부 재창조인 기업가적 정부, 전부 다 정책적 이원론의 관점이죠. 응? 2번은 3번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행정 재정립운동이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것이다. 왜 정부 실패의 모든 책임을 관료, 조직, 공무원에게만 다 뒤집어 씌우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정부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관료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데 왜 그 문제들만 제기하느냐. 관료들의 문제들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행정 재정립운동에 관한 부분이다. 2번은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3번. 자치단체 계층 구조에서 중충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가? 중충제요. 1번. 중충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행정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충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있으니까. 광역자치단체도 있잖아요. 충청북도. 그러면 충청북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 문제를 충청북도가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 광역자치단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충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번, 중충제에서는 광역과 기초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의 중부고리나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광역이 처리하기도 하고 기초가 처리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4번, 중충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중충제에서는 보세요. 여기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들이 쭉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들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죠.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판하고.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중충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 지금 나오는 중충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됩니까? 이렇게 전달되는데 뭐가 신속해? 그렇잖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중충제죠. 그죠?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중충제의 특징입니다. 국가의 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 3번에서 거리가 있는 거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이 틀렸어요. 그죠? 4번, 광역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2번, 도시정부 간의 안정적인 협업을 위한 가해성 확보의 요구다. 3번, 규모경제의 구현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의 제고. 광역행정은 곧 규모경제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4번, 자치단체 간의 행정, 재정력 격차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불균등한 문제를 광역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인 자치구별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공급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자치단체 간의 행정, 재정력 격차라는 행정 서비스 불균등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자, 2번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광역행정과 거리가 멀어요. 가해성 확보 요구하는. 이 광역행정은 어떻든 이런 규모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이런 특징이 바로 광역행정이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문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